더 이상 이게 개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아니라 올해부터 원년이 이제 기관 투자자 시장의 원년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월가 입장에서 판단해보자.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판명이 나도 ETF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밀어붙이겠다. 왜 밀어붙이냐? 비트코인과 ETF 이런 새로운 뉴 에셋 클래스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저변이 넓어져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하나로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까지 가세해야 비트코인 내고 이더리움 내고 뭐 비트코인 전략 ETF 내고 이더리움 전략 ETF 내고 둘이 섞인 전략 ETF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시장을. 그러려면 이제 이더리움 ETF는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용재 선임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저희가 첫 영상 촬영이 매니저님이랑 저기 방에서 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스튜디오 첫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그동안 되게 바쁘게 또 그 사이에 저희가 공교롭게 저희가 저기서 방송을 하고 며칠 있다가 정말 비트코인 ETF가 세상에 나오게 돼가지고 승인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승인 저희가- 될까 안 될까 막 네. 그랬었는데. 네. 네, 되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다양하게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래가지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네.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RWA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RWA가 일단 뭐예요? RWA가 일단 이제 보시면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산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산이라는 것의 종류가 네, 실물 자산, 그다음에 무형 자산, 이제 금융 자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아하. 실물 자산을 리얼 에셋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실물이 있는 거, 진짜. 네, 만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무형 자산은 반대, 인텐저블한 거, 못 만지는 손으로 것들. 못 만지는 대표적으로는 거. 이제 뭐 지적 재산권 같은 것들이죠. 금융 자산은 말 그대로 그냥 금융 계약에 의한 그런 계약 이행 약속들. 그런 걸 대부분 이제 금융 자산이라고 하고 이 금융 자산의 기초 자산으로서 또 이 무형과 실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블록체인 씬에서 여기다 월드를 하나 붙이면서 리얼 월드 에셋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이 세 가지의 이 세 가지 자산의 소유권을 전부 다 이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RWA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RWA의 네. W가 월드군요. 네. 리얼 월드 에셋이군요. 저희 뭐 MSCI 월드 인덱스 하면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렇죠. 그 느낌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에셋, 네. 모든 자산을 그렇죠. 다 넣겠다라는 네. 의미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경이 예전에 이제 디파이가 엄청 유행할 때는 네. 코인을 예치해 놓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에서 몇백 프로 나올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다 이제 망가지면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예치에서 나오는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이율이에요. 그래서 3%, 2% 옆에 평균 2.5%대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코인을 예금해 놓으면 맞아요. 받는 이자, 금리인데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상에서는 금리가 연준이 만드는 네. 건데 저 세상에는 여기는 뭐가 이제 있는 거죠? 저기도 금리? P2P 이제 그 코인 홀더들의 그런 수급에 의해서 이율이 결정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 시장이 죽어서 많이 낮아진 거죠. 근데 반면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는 올라가네요. 페드의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죠.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제 채권이나 페드의 트레저리가 그러니까 국채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웹3 업계에서도 이거를 코인으로 랩핑을 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RWA에서 제일 활발한 분야 카테고리가 이제 MMF나 국채 토크나 이 시장이 제일 활발해요. 국채를 또 토큰하는 거예요? 네, 국채 토크나.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블랙락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제 MMF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다 발행을 했었죠. 펀드를 토큰화했었죠. 토큰화했죠 최근에. 비들이란 스티커가 비들인데. 네,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네.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블랙락이 얘네는 명확한 전략이 있어요. 두 가지 전략. 이 미래 금융에 대한 핵심 전략의 두 축이 명확히 있는데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이 제목에 써놨듯이 한쪽은 레리 핑크가 이 얘기를
다양한 인터뷰도 나와서 많이 했어요. 보시면 구글링 나오는데 명확하게 두 축이 뭐냐. 하나는 에셋 토크나이제이션. 에셋을 토큰으로 네, 하겠다.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의 시대가 온다. 아, 나머지 하나는 뉴 에셋 클래스의 시대. 그러니까 두 가지 시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자산 토큰화의 시대, 하나는 새로운 자산군의 시대. 이 두 가지를 블랙락이 동시에 잡겠다는 거예요. 이 둘이 또 시너져 나고. 왜냐면 근간의 기술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랙락에 대한 회사, 이 블랙락은 어떤 회사냐? 얘네가 왜 이런 전략을 짰냐? 그러니까요. 얘네가 ETF를 왜 만들었냐? 어. 이런 식으로 얘네의 입장에서 월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향후에 이제 이런 새로운 자산군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펀드를 토큰했던 이 토큰화 시장, 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고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유추를. 네. 블랙락이 어떤 회사냐?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무서운 회사예요.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무서운 맞아요. 회사예요. 네. 어떤 회사예요? 블랙락은 많은 분들이 이들의 명성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명성을 어떻게 쌓았는지, 실제적으로 이게 미국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잘 몰랐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저만의 이제 예측을 해야 되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여서 이제 그 조사를 한 게 이제 블랙락이라는 회사였어요. 야,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블랙락의 기업의 재밌는 기업 스토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블랙락은 여기 있는 이제 레리 핑크, 여기 요 가운데 있는 분이죠. 레리 그렇군요. 네, 핑크라는 사람이 이제 1988년도에 다니던 금융회사에서 나와서 만든 자산운용사예요. 그래서 위험관리 전문 운용사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레리 핑크가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증권회사에서 채권 트레이더였어요. 근데 채권을 트레이딩하다가 장이 안 좋아서 네. 1억 달러 손실을 봅니다. 아, 그걸 빌미로 회사에서 잘려요. 아, 그 잘려서 나와서 만든 게 이제 블랙락인데 이제 잘리고 나서 근데 마침 이제 그 회사 잘리기 전에 네. 그 모기지 채권 쪽에서 뭐 일하는 그 랄프 슐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레리 핑크의 습관이 루틴이 뭐냐면 장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과 전화를 하면서 그날에 대한 그날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이 사람의 루틴이었는데 잘리고 나서 전화해서 나 잘렸다. 같이 한번 뭐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랄프가 오케이를 해서 만든 게 이제 블랙락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핑크가 퍼스트 보스턴 잘리고 나와서 1년도 안 돼서 만들었어요, 회사를. 야,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고 돈 깨먹고 나간 거네. 뭐 잘려가지고 나간 거네. 손실을 입히고, 그러니까 손실을 입혔지만 네. 그 전에 벌어진 게 훨씬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내가 당장 나 당장 돈 빨렸다고 그러냐? 그러는 그래서 거냐? 열받아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레리 핑크 머릿속에는 위험 관리라는 네 단어, 네 글자. 이게 각인이 된 위험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둘이서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자산을 합리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자산 운용사를 만들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투자를 받은 게 처음 투자받은 게 이제 블랙스톤이라는 지금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블랙스톤이라는 상호펀드가 있죠. 네. 그 스티브 슈워츠만이 또 되게 유명한 그렇죠. 사람이고 책도 내고 네. 여기서 40% 지분의 대가로 500만 달러 투자를 받아요. 500만 달러면 얼마? 50억 정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블랙스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로 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블랙스톤의 브랜드에 묻어가자. 실제로 슈워츠만 회장이 레리 핑크 좋게 봐서 자기의 사무실 좀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블랙스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입니다 해서 채권을 주로 운용을 하면서 치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떨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지분이 희석되고 하다 보니까 슈워츠만 회장이 지분 희석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레리 핑크가 그럼 우리 독립하겠다. 이 지분 내가 살게 해서 그래서 사가지고 회사 이름 바꾸죠. 근데 재밌는 게 그 계약이 블랙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계약 조건이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레리 핑크는 쓰고 싶은 거죠. 블랙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블랙 락으로 하고 싶다. 근데 락 그러면 이제 락은 무슨 뜻이냐? 블랙 스톤에 대한 오마주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 때문에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너네를 오마주하면서 블랙 락으로 이름을 짓겠다. 배경이 있었군요. 그래서 블랙이라는 단어를 써게 해달라. 그래서 슈워츠만 회장이 그래 그런 취지면 쓰게 해줄게 라고 해서 블랙락이 탄생한 거죠. 네, 이런 스토리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됐고 보시면 밑에 이제
전략적인 M&A를 통해 확장을 한 거죠. 몸집 확장. 그래서 보시면 2004년도에 스트리트 리서치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채권에 치우친 포트폴리오의 키를 주식과 부동산 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좀 맞췄어요. 네. 왜냐면 이 핑크에 원래 했던 일이 채권이다 보니까 주로 채권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균형을 맞췄고 2006년도에 이제 메릴 린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라는 운용사를 또 인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운용사는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고 초대형 자산 운용사로 발돋움을 했죠. 2006년이요. 네, 2006년에. 그럼 얼마 안 됐네요. 20년 그렇죠. 정도밖에 안 네, 됐네요. 맞아요. 2006년도 했고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확장이 됐고 지금 보시면 근데 이제 메릴 린치 같은 경우도 되게 그 블랙락이 IPO 주관사가 메릴 린치 증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IPO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빠져요. 그래서 레리 핑크가 되게 충격받고 막 메릴 린치 사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주가 왜 이러죠? 그랬더니 뭐 당시 메릴 린치 회장이 그냥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모르지 않겠냐고 지금이라도 한 거 다행으로 생각해라 막 이런 일화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레리 핑크가 아주 잘 나가기 전에 그랬던 그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레리 핑크의 블랙락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는데 네. 처음 시작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았네요. 그쵸?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맞아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1조 달러를 운용하는 그런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점프했던 그 더 큰 회사가 됐던 게 이제 결정적인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바클레이즈. 네. 바클레이즈의 뭐 자회사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바클레이즈 은행, 바클레이즈 금융그룹의 자회사, 자회사인 자산운용사. 네.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고 줄여서 이제 BGI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요 딜을 이제 더 딜 오브 더 데케이드라고 해서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딜로 극찬을 하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라는 너무 좋은 회사를 이게 왜 매물로 나왔냐?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바클레이즈가 2008년 다 아시는 리만 브라더스 있죠. 네네. 걔네가 망하면서 그 리만 브라더스의 미국 사업 부문을 얘네가 그냥 덜컥 인수를 해요. 바클레이즈. 이제 금융위기가 끝난 줄 알고. 네. 아싸 싸게 샀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더 지하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승자의 저주가 돼버려가지고 얘네가 2009년도에 영국 금융청한테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게 안 좋았구나 상황이. 네, 근데 얘네는 그걸 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짜 계열사를 팔아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현금이 나오니까. 망하게 하는 계열사 아무도 안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매물 내놓은 게 2개. 바클레이즈 카드, 그다음에 그다음 저거죠.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2개를 매물 내놨어요. 근데 이제 그 바클레이즈가 결정했을 때는 카드는 이제 은행이랑 시너지가 나니까 이거는 다시 철회. 그러면 이제 운용사만 팔자는 거로. 라고 해서 내놨고 그때 이제 CVC라는 사모펀드가 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의 아이쉐어즈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ETF 부분 여기만 떼서 한 40억 달러에 사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레리 핑크가 그 얘기 듣고 저거 우리가 사야 돼 하면서 이제 달려든 거죠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쉐어즈 포함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 전체를 이제 135억 달러에 사요. 135억 달러에 사서 이제 그때부터 블랙락이 아이쉐어즈라는 이제 상장기술 펀드를 붐업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상장기술 펀드 자체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상장기술 펀드가 단순히 펀드를 상장시킨 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되게 이 펀드가 상장돼서 트레이딩 시간 동안 거래가 되고 일정 레인지의 괴리율과 이런 거 에네이블을 유지하면서 사고 안 나게 이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예술의 경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수면 아래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돌고 있고 투자자들은 그 수면 위에서 ETF가 주식적으로 거래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보이는데 이 수면 아래는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왜냐면 ETF에 대한 첫 아이디어를 만든 게 네이선 모스트라는 이제 아메리카 증권거래소의 파생 상품 영업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 들고 처음 찾아간 회사가 벵가드였고 그다음 존 보글 회장이 그 아이디어 듣고
인덱스 펀드를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키는 것 같다. 난 안 하겠다. 그래서 그치. 예. 인덱스 펀드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맞아요. 장기 투자하라는 그쵸, 건데 그쵸. 장기 투자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돈 버는데 그쵸. 그걸 사고 팔고 자꾸 하면은 맞아요. 사고 팔고 싶어지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펀드 한번 가입하면 해지하려면 또 어디 가가지고 뭐 써야 되고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쵸. ETF는 이게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자꾸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팔고 싶고 사고 맞아요.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확히 그 부분을 찝으면서 존 버글 회장이 인덱스 펀드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 같은 인덱스 펀드가 내 지금 투기의 대상이 된다고? 내가 이 예. 철학을 어떻게 만든 예. 건데, 너의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근데 나는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이 넬슨 모스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딜 가냐?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찾아가요. 아하. 그래서 최초의 ETF가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스파이더 S&P 500이 나올 수 있게 된 계기가 존 버글 회장이 거절해서 그렇군요. 그렇게 간 거고. 근데 이제 이 상장 기술 펀드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진짜 애물단지였어요. 약간 나오는 그러니까 그 넬슨 모스트가 1988년인가 그때 처음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실제로 나온 게 92년도인가 그래요. 92년도. 네, 그 4, 5년 동안 진짜 SEC와 이 상장 기술 펀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몇몇의 선구자들이 거의 뭐 그냥 배틀을 뜬 거죠, 진짜. 그러면서 SEC는 되게 별의별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펀드를 왜 상장시키냐 도대체. 아니 근데 네. 우리가 네. 이게 잘 ETF 그러면은 상장되어 있는 펀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펀드가 왜 상장이 돼 있지? 그리고 상장돼서 거래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이거 잘 모르는데 그쵸. 그런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던 것도 신기하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이해가 되는 게 그 밑에는 진짜 엄청나게 엄청나요. 그 백조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위에 겉으로 보기에는 펀드가 거래되는데 실시간으로 뭔가 펀드에서는 뭔가 운용이 되고 있어서 가격이 변하는데 이게 또 여기서 잘 될 수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백조가 물장구 치는 그 구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네네. 그 SEC의 입장은 야 이거 굳이 해야 돼? 펀드 잘 되잖아. 왜 해 이거? 그리고 사고 나면 어떡해. 네, 그런 거죠. 사고 나면 어떡해. 야 이거 지금 우리의 그 금융투자 법상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야, 네 말대로라면 이거는 상장된 회사야. 근데 동시에 펀드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데일리 설정하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이 회사가 매일매일 증자를 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태클을 거는 거야. 맞아. 야, 사례가 없어. 사례 없으면 못 해. 약간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미국은 먼저 했을 뿐이지 뭐든지 뭐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례가 없어. 하지 마. 없으니까. 굳이 왜 해? 이런 그치.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4년 동안 정말 힘들게 해서 이제 S&P 스파이더가 나온 거죠. S&P 500이. 근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스파이더가 데뷔하고 나서 딱 그 해만 좀 잘 됐고 그 몇 년 동안은 그냥 계속 거래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ETF, 그러니까 상장기술 펀드 부서 없애고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고 재밌는 게 1999년도에 미국에서 상장된 ETF가 50개가 안 됐어요. 92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그러니까 7년 동안 완전 외면받은 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123개로 늘어나고 근데 재밌는 거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지금 미국에만 3,100개가 넘는 ETF가 상장돼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ETF 지금 지금 현재 모든 금융 투자 비클을 천하통일한 ETF도 처음 생겼을 때와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진짜 한 8, 9년 걸린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는 나오고 나서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상장기술 펀드가 발전해 나가는 상태에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ETF가 이게 좀 필요해서 좀 많이 하는 건데 재미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게 ETF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게 사실 그냥 ETF 끝이 아니고 그 ETF가 운용되는데 어떻게 있는지 이제 이용재 팀장님이시니까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열심히 네. 저희가 먼저 조사를 좀 해가지고 네. 그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는 존 버글이잖아요. 상장기술 펀드의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네. 네, 패트리샤 던이라는 네. 여성분인데 네. 이분도 되게 기라성 같은 분인데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라는 웰스파고 운용사죠. 여기에서 이제 수습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수습 인턴이나 비서 형태로 들어갔다가 줄줄이 위가 나가면서 졸지에 몇 년 안 돼서 이 여자분이
인덱스 펀드 총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엄청나신 네, 분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인덱스 펀드 시장도 이제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제 새로운 뭔가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패트리샤 던이 우리 넥스트는 뭘 하자 하다가 생각난 게 몇 년 전에 이제 그 당시 몇 년 전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제 MSCI라는 그런 지수 회사를 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 그 지수를 팔로우하는 펀드인데 약간 에쿼티스럽게 만들어 보지 않을래라는 그런 약간 TF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월드 벤치마크 쉐어즈, 벤치마크 쉐어즈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줄여서 웹스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이제 ETF 상장지수 펀드 ETF 전신이었는데 그걸 하다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디벨롭을 해가지고 만들고 ETF 시장에 상장지수 펀드를 만들어서 이름을 이제 아이쉐어즈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쉐어즈는 이제 웰스파고가 만들어낸 ETF 브랜드였던 거죠. 아, 웰스파고가 네. 만든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웰스파고가 그냥 저희는 그냥 미서부에 주로 메인으로 하는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산하의 자산운용사는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에서 아이쉐어즈를 만든 거고요. 거기 있는 패트리샤 던이 이제 이 상장지수 펀드의 어머니 이 사람이 밀어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웃긴 게 모건 스탠리가 이걸 헐값에 넘겨요. 그 당시에. 아, 야 이거 상장지수 펀드 안 될 것 같아. 야 너네가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져간 거야. 네네네. 그래서 아이쉐어즈가 된 거고. 근데 바클레이즈가 웰스파고를 인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클레이즈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아이쉐어즈가. 이거를 레리 핑크가 야 상장지수 펀드 잘 될 것 같아. 저거 우리 인수하자. 지금 제 매물로 나왔어. 인수해야 돼. 그래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레리 핑크가 되게 고군분투했다고 들었어요. 이 그 자금을 과정에서? 마련하는데 그 뭐 중동도 가고 중국 자금도 문의하고 중동 자금도 문의하고 하다가 결국은 다 돈을 이제 모아서 이제 인수를 했고 얘네를 인수하면서 BGI를 인수하면서 보면 이제 AUM이 2배가 는 거죠. 2배가 됐군요. 네, 2배가 됐고 이때부터 상장지수 붐이 인 거죠. 상장지수 펀드 붐. 네. 그러면서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10조 달러. 10조 달러. 네, 10조 달러. 세상에. 2021년도에. 네. 그래서 별명이 이것도 파이낸셜 타임즈 출처인데 10 트릴리언 달러맨이에요. 레리 핑크가. 10조 달러의 사나이네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했고 보시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크냐. 이게 지금 GDP죠. 네. 주요 국가별 GDP인데 2022년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블랙락의 AUM은 2023년 2분기 기준인데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여튼 그냥 살펴본다면 9조 달러. 그래서 일본, 독일 합쳐도 더 많아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네. 인도, 영국, 프랑스를 합쳐도 더 많아. 그냥 이 블랙락보다 더 많은 더 많은 규모의 사이즈의 GDP를 갖고 있는 나라는 딱 이 미국,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만큼 이제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ETF를 통해서 돈을 이제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이 돈을 받아서 ETF를 사면 그 ETF에서 뭐 애플이고 뭐 이걸 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주주 목록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대주주 S&P 목록에. 500 특히 S&P 500에 거의 모든 회사의 5대 주주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심지어 거죠. 그들의 스튜어드십, 그러니까 그들의 의결권을 대신 매니지먼트 해주는 산업도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미국에서. 이 인덱스, 그러니까 ETF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대신 관리해주는 그걸 외주해주는 회사들이 되게 많고 이것도 굉장히 큰 산업이 됐죠. 그러네요. ETF가 너무 커지니까. ETF 너무 커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블랙락이 계속해서 미래 금융의 모습을 본인들이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그걸 실현시켜요. 그런 마일스톤들을 좀 제가 뽑아봤는데 네. 첫 번째가 자산별 통합 위험 관리 시스템 및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한 거. 이게 보시면 아까 보시면 여기서 위험 관리 전문 운용사 설립 있잖아요. 이거 지금 딘 거잖아요. 지금 그 위험 관리 못 해가지고. 그렇죠. 혼쭐이 난 거죠. 손실을 받고 나 더 이상은 이 과거의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네. 재밌는 게 이 알라딘이라는 거 이게 시스템 이름이 알라딘이에요. 그래서 Asset Liability Debt and Derivatives Investment Network가 약자죠. 알라딘인데 이게 그러네요. 네. ALDDIN이네요. 그래서 알라딘이라고 부르는데 재밌는 게 블랙락의 첫 번째 공식 직원이 찰리 할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첫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있어서
C레벨들 말고 첫 직원을 뽑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뭐 책을 보면은 당신네 회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첫 직원 뽑았을 때다. 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찰리 헬락이라는 사람이 첫 블랙락의 직원인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레이핑크가 뽑자마자 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만들어. 우리는 위험 관리 철저히 하는 운영사니까 너 이거 무조건 만들어.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위험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로 솔루션으로 이제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들, 연기금들, 공제도 다 대부분은 이걸 쓰고 있고 심지어는 각 국가별 중앙은행들. 그럼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뭐 페드가 뭐 회사채 매입할 때도 이제 아마 여기서 나온 솔루션 썼을 거고요. 이게 다 쓰이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블랙락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적 M&A를 통해서 확장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회사 대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외양은 합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시스템이 다 달라요. 특히 금융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은 두 개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알라딘을 통해서 블랙락은 인수하는 회사한테 인수를 하고 너네 거 다 빼고 알라딘을 써.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M&A 확장 전략을 뒤에서 백업에 너무 잘 된 거예요. 알라딘이.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002년도에 미국 최초의 채권의 ETF 출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때도 생각해 보면 왜 채권을 하면 되지 채권을 그쵸. ETF 만드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레리 핑크가 채권의 ETF를 하면 좋은 점들 뭐 얘기를 하죠. 뭐 당연히 투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ETF 장점들을 트랜스페런시 공정하고 뭐 뭐 너네가 채권 분산 투자하기 힘들지 않냐, 간편하고 뭐 캐시아웃도 편하고 막 여튼 니네가 운영하기도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근데 그런 반응이었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지. 뭐 그렇게. 근데 결론은 이제 채권 ETF 시장이 메인이 됐다. 그래서 보시면 채권 ETF가 지금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1조 달러로 성장했고요. 이제 2024년도 말에는 한 2조 달러 좀 보고 있는 상황. 예. 그다음에 ESG 또 이것도 이제 레리핑크가 많이 밀고 있던 블랙락 자체가 밀고 있던 지속 가능한 투자 성장을 촉구하는 거였고, 근데 이게 최근에는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공격을 받으면서 뭐 레리핑크가 나는 ESG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단어는 안 쓰지만 여튼 이런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그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다음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에셋 토커나이제이션과 뉴 에셋 클래스. 명확해요. 얘는 딱 이 두 가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에셋 토커나이제이션은 당연히 RWA와 STO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내놓은 게 실제로 내놓은 게 약간 깨졌는데 블랙락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MF예요. MMF를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다가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MMF를. 그래서 실제로 이더스캔이라는 그 이더리움 그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거래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실제로 거기에 이제 이 펀드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가 있고 여기서 일어났던 다양한 거래 트랜잭션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이걸 만들어냈고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건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당연히 뉴 에셋 클래스 비즈니스, 비트코인 ETF 출시됐고.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ETF죠. 이거 되나요, 이거? 이더리움 ETF? 저는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블랙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자체가 이제 향후에 합리적인 유출을 할 때 월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더 이상 이게 개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아니라 올해부터 원년이 이제 기관 투자자 시장의 원년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월가의 입장에서 판단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본다면 이더리움 ETF를 좀 저는 밀어붙일 것 같아요. 블랙락 입장에서. 왜냐면 최근에 그리고 많이나 다를까 레리핑크 인터뷰했을 때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판명이 나도 ETF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밀어붙이겠다. 이게 뭐지? 증권으로 돼도? 되죠. 왜냐면 주식도 증권이잖아. 그러네. 주식형 ETF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커머디티가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넣어서 나올 수 있지만 아마 미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10개를 담아야 돼요. 아마 미국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다른 거 섞겠죠. 그래서 ETF를 만든다? 그러겠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뭐 테슬라
하나 종목을 ETF로 만들고 그럴 것도 있더라고요. 뭐 한 종목을. 그게 이제 테슬라 한 종목에 뭐 그게 뭐 약간 넣고 옵션 뭐, 넣고 막 옵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넣었을 거예요. 예,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 밀어붙일 왜 밀어붙이냐?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하죠. 뉴 에셋 클래스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얘는. 아. 그러려면은 이 비트코인과 ETF 이런 새로운 뉴 에셋 클래스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이 넓어져야 돼요. 아, 네. 그렇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하나로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죠. 이더리움까지 가세해야 비트코인 내고 이더리움 내고 뭐 둘이 반반 섞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전략 ETF 내고 이더리움 전략 ETF 내고 둘이 섞인 전략 ETF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을. 그러려면 이제 이더리움 ETF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용사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 ETF는 푸시를 한다. 물론 좌절될 수 있지만 된다 안 된다는 알 수 없지만 푸시할 때까지 할 것이다. 아, 될 때까지 또 하고 네, 또 하고.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토커나이즈 트레저리 시장,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제 에셋 토커나이제이션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네네. 이제 블랙락이 이제 여기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토커나이즈드 트레저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카테고리라고 보면 되고 미국채, 채권, 현금성 자산 뭐 이런 것들이 MMF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큰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토큰화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아, 부연 설명을 좀 토큰화했다. 부탁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펀드를 이제 토큰으로 만들어요. 펀드를 토큰. 그러니까 펀드와 토큰을 매칭 시켜가지고 이 아. 토큰을 디스트리뷰트한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토큰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펀드의 한 주가 되는 거죠. 좌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펀드가 있어요. 근데 이 펀드랑 토큰을 일대일 같이 매칭.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짜놓는 거죠. 그래서 토큰은 토큰대로 움직이는데 얘가 움직일 때는 얘가 같이 움직이는 네. 걸로.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시장 자체도 상당히 큽니다. 1빌리언이고요. 네. 이제 뭐 이런 시장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 시장의 원래 강자는 프랭클린 템플턴이었어요. 근데 블랙락이 며칠 만에 치고 올라와서 두 번째 넘버 2가 된 거죠. 와. 마켓캡으로 봤을 때. 와. 비들이라는 펀드. 네. 보시면 이 주황색이 여기서 갑자기 쭉 올라오신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원래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오랫동안 쭉 1등이었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요 프랭클린 템플턴 거는 근데 개인용 펀드고 그 블랙락 같은 경우는 최소 가입 금액이 5밀리언이에요. 5 밀리언. 50억 이상 되는 거죠. 아. 기관용인 거죠. 네. 펀드 이름에도 인스티튜셔널 붙어 있듯이 아. 이렇게 이제 처음 진출을 한 겁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다양하게 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거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또 그거예요. 아니 뭐 굳이 또 토큰화를 또 해. 그냥 채권 사지 트레저리 뭐 그쵸, 그쵸, 이렇게 그쵸. 사는 거가 있고 그런데 뭘 또 토큰화까지 해. 이런 생각이 이제 또 든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지. 그쵸. 이제 왜 레리 핑크처럼 아니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면 그게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로 올 거야. 맞아요.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네.